이 돈이면 충분하오. 내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500냥이오. 그러니 당장 그 손을 놓으시오. 거친 나무 탁자, 위로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쾅 소리를 내며 떨어지니 탁자 위에 쌓여있던 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르며 주변을 에워싼 구경꾼들의 숨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장터에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으로 변했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엽전 꾸러미와 그것을 내던진 사내의 얼굴을 번갈아 응시했다. 흑투성이 무명저고리의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칠성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앞을 노려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절박하고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의 거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마저 저리게 만들었다. 칠성의 시선 끝에는 빚쟁이들에게 머리채가 잡힌 채 짐짝처럼 끌려가던 한 여인 소복을 입은 과부 연홍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헤여, 이 놈 보게 천하의 칠성이가 드디어 미친 개로구나. 빚쟁이 왈패, 우두머리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자 멈췄던 장터의 공기가 다시 웅성거림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왈패는 칠성이 내놓은 전대를 낚아채더니 끈을 풀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기가 차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500냥이라 내 놈이 10년 넘게 남의 집 머슴 살고 지게지며 안 먹고 안 입어 모은 돈이 고작 계집 하나 구하는 데 쓰인단 말이냐. 내 놈 꼴을 보아라. 당장 내일 굶어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주제에 과부를 사천해. 이런 얼빠진 놈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왈패의 조롱 섞인 고함에 구경꾼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대기 시작했고 그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러나 칠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다가가 연홍의 팔을 잡고 있는 왈패의 부하를 밀쳐내며 소리쳤다. 돈을 받았으니 약조는 지키시오. 이 여인은 이제 빚이 없는 몸이오. 연홍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칠성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기방으로 팔려갈 운명이었으나 난데없이 나타난 이 우직한 사내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그녀를 구해낸 것이었다. 칠성은 연홍의 어깨를 감싸 일으켰으며 왈패들을 향해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았다. 다시는 이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오. 내 목숨을 걸고 막을 테니. 왈패 두목은 돈주머니를 챙겨 넣으며 비웃음을 남기고 돌아섰다. 좋다 좋아.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칠성아 내 놈은 오늘 천하를 얻은 게 아니라 내 명을 재촉할 짐덩이를 떠안은 것이다. 빈털터리 주제에 계집은 무슨 계집이냐 쭈쭈쭈쭈. 왈패들이 사라지자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혀를 차며 흩어졌고 남겨진 것은 흙바닥에 덩그러니 서 있는 두 남녀와 싸늘하게 식어가는 저녁 바람뿐이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장터의 흙바닥을 피처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걸음을 옮겼고 연홍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칠성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방금 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텅 비어버린 전대만큼이나 그의 마음속에도 휑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내가 미쳤지. 정말 귀신에 홀린 게야. 칠성은 속으로 수백 번도 더 자신을 책망했다. 그 500냥이 어떤 돈인가. 엄동설 안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나무를 해다 팔고 한여름 땡볕 아래서 등짐이 벗겨지도록 일해 모은 피눈물 같은 돈이었다. 장가를 가 번듯한 기와집 한 채 짓고 살겠다는 일생일대의 꿈이 담긴 그 돈을 이름도 모르는 과부 하나를 구하겠다고 몽땅 날려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끌려가던 연홍의 절망적인 눈빛을 본 순간 칠성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던 것이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비탈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오를 때쯤 동네 개들이 짖어대며 그들을 맞이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다. 저기 보게 칠성이가 기어이 일을 저질렀구먼. 500냥을 주고 과부를 주워왔다지. 미친 개야, 단단히 미친 개야. 칠성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묵묵히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뒤따르던 연홍은 그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일생의 재산을 탕진하고 조롱거리가 된 앞서가는 사내에게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서였다. 그녀의 낡은 집신이 거친 돌부리에 채여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에게 칠성의 등은 지금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태산과도 같았으나 동시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짐이었다. 산중턱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칠성의 초가집은 다 쓰러져가는 꼴이 말이 아니었다. 지붕의 짚은 썩어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벽은 갈라져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말 그대로 움막이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칠성은 삐걱거리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마당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연홍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살림살이라곤 깨진 항아리 몇 개와 낡은 지게 하나가 전부인 가난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집이었다. 칠성은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토해냈다. 누추하지만 들어오시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어야 할 테니.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마른 솔가지를 꺾어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우기 시작하자 연홍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부엌 입구에 서서 불을 지피는 칠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구해주셨습니까? 저는 빚더미에 앉은 과부일 뿐입니다. 그 큰 돈을 평생 모으신 그 귀한 돈을. 어찌 칠성은 불꽃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덤덤하게 대답했다.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하지 않소. 짐승도 제 새끼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사람이 사람 죽는 꼴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치겠소. 그뿐이요. 칠성의 대답은 투박했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사실 칠성에게도 계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니, 계산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이끌림이었다. 장터에서 연홍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눈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으려는 강인한 의지가 칠성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이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다. 부모 없이 자라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밥 먹듯 당해왔던 그였기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왈패들에게 끌려가던 연홍의 모습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절망 속에 떨던 어린 시절의 칠성을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앞뒤 재지 않고 전 재산을 던질 수 있었다. 그것은 연홍을 구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불이 지펴져 방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당장 저녁 끼니를 해결할 쌀 한 톨이 없었다. 칠성은 쌀독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바닥을 긁는 소리만 요란할 뿐 먼지만이 풀풀 날렸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쌀독 뚜껑을 닫았다. 허허허허, 참으로 대책 없는 놈이로구나. 손님을 모셔놓고 대접할 물 한 그릇도 없다니. 칠성은 민망함에 뒷머리를 긁적였지만
연홍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도 찾아보지요. 그녀는 칠성이 말릴 새도 없이 부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몇 줄기와 찬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리쌀 한 줌을 찾아낸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보리죽이 끓는 구수한 냄새가 좁은 초가집을 채우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호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묽은 죽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칠성은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연홍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때국물 흐르는 낡은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호롱불에 비친 그녀의 얼굴선은 고왔고 기품이 서려 있었다. 저런 귀한 분이 어찌하다 이런 팔자가 되었을꼬. 칠성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다. 연홍은 숟가락을 들어 칠성에게 권했다. 드십시오. 비록 변변찮은 죽이지만 나리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녀가 칠성을 나리라 부르자 칠성은 손사래를 쳤다. 나리는 무슨 당치도 않소. 그냥 칠성이라 부르시오. 나는 그저 무식한 나무꾼일 뿐이오. 그날 밤 칠성은 윗목에 자리를 펴고 누웠으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랫목에 누운 연홍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500냥을 날린 후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대신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이 귀한 여인을 어떻게 건사해야 할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천장을 바라보는 칠성의 눈앞에 왈패들의 비웃는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눈빛이 어른거렸다. 바보 칠성 천치 칠성. 환청처럼 들려오는 소리에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내가 바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두고 봐라. 내 이 사람만큼은 절대 굶기지 않을 것이다.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지켜낼 것이다. 어둠 속에서 칠성의 눈빛이 다시금 형형하게 빛났다. 한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건 연홍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돌아누운 칠성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죽고 시댁에서 쫓겨나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낼 때 세상 모든 신을 저주했었다. 하지만 오늘 가장 비천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내를 만났다. 그녀는 칠성이 자신을 위해 버린 500냥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 한 사내의 인생이자 청춘이었고 꿈이었다. 연홍은 결심했다. 이 우직하고 바보 같은 사내가 자신을 구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그를 구할 차례라고.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비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칠성의 집 뒤편에 울창하게 우거진 숲 칠성이 그저 땔감으로만 여기던 그 나무들의 냄새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평범한 잡목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연홍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새벽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초가집의 아침은 뼛속까지 시린 냉기로 가득했다. 칠성은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으나 이내 밀려오는 막막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는 호기로웠으나 오늘은 그저 빈털털이 신세였다. 쌀독은 비었고 주머니엔 엽전 한 입 없었다. 옆자리를 보니 연홍은 이미 일어나 이불을 곱게 개어놓고 보이지 않았다. 칠성은 서둘러 방문을 열고 나갔다. 부엌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연홍이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가 남은 시래기를 씻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처연하고도 고운지 칠성은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문설주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가시처럼 목구멍을 찔러왔다. 일어나셨습니까, 서방님?
연홍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칠성의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으나 현실의 무게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 오늘 장터에 나가 일거리를 찾아보리다. 짐이라도 나르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을게요. 칠성은 짐짓 씩씩한 척 지게를 짊어지고 나섰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결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칠성을 보자마자 수군대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사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어이 칠성 500냥짜리 색시를 얻더니 낯빛이 아주 환하게 그려 오늘 밤엔 뭘 먹고 힘을 쓰려나.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칠성의 뒤통수에 꽂혔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서방조차 칠성의 눈을 피하며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다. 일거리를 구하러 들어간 객주에서도 문전박대를 당했다. 미친놈한테 맡길 일 따윈 없다. 재수가 옴붙을라 썩 꺼져. 칠성은 쫓겨나듯 장터를 빠져나왔다. 세상 인심이 이토록 매정할 줄은 몰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성실한 일꾼이라 칭찬하던 이들이 돈이 떨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자마자 벌레 보듯 하는 것이었다. 칠성은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산을 올랐다. 분노와 수치심이 가슴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는 지게를 내팽개치고 도끼를 들어 닥치는 대로 나무를 찍어내리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세상, 내가 도적질을 했나, 사람을 해쳤나, 내 돈 내고 내가 사람 구한 게 그리도 큰 죄란 말이냐. 쾅쾅. 도끼 날리 나무 둥치를 파고들 때마다 나무 파편이 튀어올랐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미친 듯이 도끼질을 하고 났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칠성은 지게 가득 나무를 싣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지게에는 온기투성이에 껍질이 두꺼워 땔감으로도 잘 쓰지 않는 잡목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연홍이 달려 나와 칠성을 맞이했다. 그녀는 칠성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칠성이 지게에서 쏟아부은 나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칠성은 마루에 걸터앉아 물 한 바가지를 들이키며 투덜거렸다. 에잉,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저런 몹쓸 나무들만 걸렸어. 껍질이 두꺼워 불도 잘 안 붙고 연기만 나는 놈들인데 아궁이에 쑤셔 넣으면 방구들이나 덮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칠성의 눈에는 그저 쓸모없는 잡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가 발로 나무 하나를 툭 차며 짜증을 부리려던 찰나 연홍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았다. 서방님, 잠시만요. 이 나무를 어디서 해오셨습니까? 연홍의 눈이 전에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홍을 바라보았다. 어디긴 어디요. 우리 집 뒷산 비탈이지. 거기는 원체 땅이 척박해서 곱게 자란 소나무는 없고 죄다 이런 껍질, 두꺼운 놈들 천지라오. 왜 그러시오? 땔감으로도 못 쓸까봐 걱정되시오. 연홍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나무 둥치 하나를 집어들고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보았다. 거친 겉껍질 속에 샛노란 속살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 껍질 조각을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칠성을 올려다보았다. 서방님, 이건 그냥 땔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황병나무입니다. 이 껍질, 이 노란 속껍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주 귀한 약재이자 비단에 물을 들이는 최상급 염료로 쓰이는 것입니다. 뭐라, 약자의 염료. 칠성은 입을 딱 벌렸다. 평생을 이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지만 이 못생긴 나무가 돈이 된다는 소리는 금시초문이었다. 아니 부인, 이게 무슨 약이 된단 말이오. 그저 태우면 매캐한 냄새만 나는 똥나무인 것을. 연홍은 칠성의 손을 잡고 나무 앞에 앉혔다.
서방님,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만물에는 저마다의 쓰임이 있는 법입니다. 이 황병나무의 껍질은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데 탁월하여 한약방에서 귀하게 찾습니다. 또한 이 노란색은 황제의 옷을 염색할 때 쓰일 만큼 고귀한 색을 냅니다. 사람들이 몰라보고 베어내지 않아 뒷산의 일이 무성하게 남은 것이니 이는 하늘이 서방님의 착한 심성을 보시고 남겨둔 보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연홍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칠성의 집 마당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칠성이 도끼로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면 연홍은 낙과 칼을 이용해 능숙한 솜씨로 겉껍질을 벗겨내고 노란 속껍질을 발라냈다. 칠성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연홍기 시키는 대로 묵묵히 일손을 거들었다. 연홍은 칠성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마시고 나무의 결을 따라가십시오. 나무가 숨쉬는 길을 따라 칼을 넣으면 힘들이지 않고도 껍질이 벗겨집니다. 칠성은 평생 힘자랑만 했지 이렇게 섬세하게 무언가를 다루어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투박한 손놀림에 껍질이 찢어지고 엉망이었으나 연홍의 다정한 가르침에 따라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갔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마당 한켠에는 노란 황병나무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여갔고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약재의 냄새가 진동했다. 다음날 새벽 칠성은 땔감 대신 황병나무 껍질을 가득 채운 지게를 지고 읍내로 향했다. 이번에는 마을 장터가 아닌 연홍기 일러준 대로 읍내의 큰 약재상을 찾아갔다. 약재상 주인은 처음엔 칠성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쫓아내려 했으나 칠성이 지게를 내려놓고 노란 껍질을 보여주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건 최상품 황벽이 아닌가. 게다가 건조 상태며 손질한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만. 이걸 어디서 구했나? 칠성은 으쓱해지는 어깨를 억누르며 태연하게 답했다. 우리 집 뒷산에 지천으로 널린 게 이것입지요.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손질해 왔는데 값을 쳐주실 수 있겠소. 약재상 주인은 두말 없이 엽전 꾸러미를 내놓았다. 평소 나무 한 짐을 팔아봤던 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묵직한 돈주머니를 받아든 칠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쌀 한 가마니와 고기 한 근, 그리고 연홍에게 줄 고운 댕기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따위는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바보라고 흥두고 봐라. 누가 진짜 바보인지. 칠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쌀가마니를 마루에 쿵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부인, 내 왔소. 부인 말이 맞았소. 그 똥나무가 진짜 금나무였소. 부엌에서 달려나온 연홍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칠성은 돈주머니를 연홍의 손에 쥐어주며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내 평생 땀 흘려 일했지만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은 건 처음이오. 다 부인 덕분이오. 내가 눈뜬 장님이었소. 그날 저녁 칠성의 집 굴뚝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피어올라 온 마을을 자극했다. 밥상 앞에 앉은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얀 쌀밥의 고깃국, 이것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미래였다. 연홍은 칠성의 밥그릇에 고기 반점을 얹어주며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이제 시작입니다. 뒷산에는 황병나무뿐만 아니라 오시나무, 두축나무 등 귀한 것들이 더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산이 거칠어 쓸모없다 버렸지만 저는 그곳이 우리를 살릴 보물창고로 보입니다. 서방님의 튼튼한 몸과 저의 눈이 합쳐지면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칠성은 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소문은 발보다 빨랐다. 칠성이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바보 칠성이가 약초를 캐서 횡재를 했다더군. 그 과부가 보통 내기가 아니래. 여우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시기와 질투가 섞인 수군거림이 돌았지만 칠성과 연홍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낮에는 산을 누비며 귀한 나무와 약초를 채취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그것들을 다듬고 분류했다. 연홍은 칠성에게 글을 가르치고 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그 나무의 가치를 알고 죗값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칠성은 머리가 굳어 배우는 것이 더뎠지만 연홍은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밤새도록 그를 가르쳤다. 칠성의 손에 박인 굳은 살만큼이나 그의 머릿속에도 지혜가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 칠성의 초가집에는 변화가 생겼다. 구멍난 지붕은 말끔한 새짚으로 덮였고 텅 비었던 광에는 곡식과 약재가 차곡차곡 쌓여갔다. 칠성의 옷차림도 몰라보게 단정해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였다. 칠성이 읍내 장터로 물건을 내다 팔러 갈 때면 예전처럼 비웃던 이들이 하나둘씩 슬그머니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이, 칠성자네, 요즘 재미가 좋다지. 그 약초는 어디서 캐는 건가? 칠성은 그럴 때마다 허허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연홍의 말을 되새겼다. 함부로 비결을 누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땀과 지혜가 담긴 것입니다. 칠성은 이제 예전의 어수룩한 바보가 아니었다.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그는 이제 그 진주를 닦고 다듬어 세상에 내보일 준비를 마친 단단한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지혜로운 아내 연홍이 그림자처럼 그러나 등불처럼 함께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척박했던 산비탈에 3번의 봄이 찾아오고 3번의 겨울이 지나갔다.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칠성의 집 주변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 할 만큼 변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귀신도 피해갈 돌밭이라며 혀를 내두르던 산 중턱의 황무지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는 검푸른 쪽 란빛 물결이 일렁이는 광활한 밭으로 변모해 있었다. 연홍은 황병나무로 재미를 본 뒤 판돈을 몽땅 털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돌밭을 헐값에 사들였다. 사람들은 칠성이 또다시 미친 짓을 한다며 수군거렸지만 연홍의 눈은 정확했다. 그곳은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좋아 쪽을 재배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명당이었던 것이다. 쪽 농사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연홍기 직접 개량한 쪽물은 그 빛깔이 깊고 은은하여 한번 물들이면 천년이 가도 바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게 퍼졌다. 한양의 세도가들은 물론이고 궁궐의 상의원, 샹이 유안에서조차 사람을 보내 칠성의 쪽을 구하려 줄을 섰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십 명의 일꾼을 부리는 칠성 대가가 되어 있었다. 땀에 젖은 무명저고리 대신 빳빳하게 풀 먹인 못이 적삼을 입고 뒷짐을 진 채 밭을 둘러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에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으로 빛났고 눈매에는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서방님, 저 아래를 보십시오. 이제 마을의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올려다보지 못합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높은 마루에 앉아 연홍이 칠성에게 차를 따르며 나직이 말했다. 칠성은 찻잔을 받아들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의 초가집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과거 자신을 비웃던 김서방, 박서방네 집들이 발 아래 있었다. 칠성은 감회가 새로운 듯
깊은 숨을 들이켰다. 다 부인 덕분이오. 나는 그저 부인이 하라는 대로 땅을 파고 씨를 뿌렸을 뿐인데 내 팔자에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가끔은 이것이 꿈이 아닐까. 두려워 허벅지를 꼬집어 보곤 하오. 칠성의 말에 연홍은 빙그레 웃으며 그의 손등을 덮었다. 꿈이 아닙니다. 서방님의 그 우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 않습니까? 마을의 인심 또한 180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칠성이 지나가면 침을 뱉거나 못 본 척하던 이들이 이제는 칠성의 그림자만 보여도 달려와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칠성 어르신 행차하십니까요? 올해 쪽 농사는 풍년이라지요. 어르신, 저희 집 막내놈 좀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요. 그들의 비굴한 웃음 속에는 부러움과 시기가 섞여 있었지만 칠성은 그들을 매몰차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서름을 잊지 않고 배고픈 이웃에게는 쌀을 나눠주고 일거리가 필요한 이에게는 품삯을 후하게 쳐주었다. 덕분에 칠성의 덕망은 날로 높아져 이제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관아보다 칠성의 집을 먼저 찾아와 상의할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호사다마 에옷이 터마라 했던가. 칠성 부부의 눈부신 성공은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던 독사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고리대금업자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토호투하오 박주사였다. 그는 최근 들어 읍내 장터의 돈줄이 마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알아보니 사람들이 칠성의 쪽 농장에서 품을 팔아 돈을 벌고 칠성이 싼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는 통에 자신의 고리대를 쓰는 사람이 줄어든 탓이었다. 박주사는 심기가 불편해져 곤방대를 탁탁 털며 하인에게 물었다. 칠성이라, 그놈이 본래 머저리라 소문난 놈 아니더냐. 헌데 어찌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단 말이냐. 하인은 조심스럽게 머리를 조아리며 고해 바쳤다. 내 날이, 소문에 의하면 몇 해 전 500냥을 주고 사온 과부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가 여우가 둔갑한 것인지 재주가 비상하여 칠성을 저리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미색 또한 빼어나 한양의 기생들도 울고 갈 정도라 하더이다. 박주사의 눈이 번들거렸다. 500냥을 주고 사온 과부라. 재물의 미색까지 겸비한 재주꾼이라니. 내 그 계집이 몹시 궁금하구나. 박주사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칠성이 가진 부와 명성, 그리고 그를 그렇게 만든 연홍이라는 여인까지 탐내기 시작했다. 그의 탐욕스러운 머릿속에서 시커먼 계략이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칠성의 집에 불청객이 들이닥쳤다. 박주사가 거만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다. 칠성은 마당으로 나가 정중히 그를 맞이했다. 박주사 어른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발걸음이십니까? 칠성은 예를 갖추었으나 박주사는 칠성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허허, 칠성이가 제법 사람 꼴을 하고 있구만. 내 자네가 큰 돈을 벌었다기에 축하도 해줄 겸 예정을 생각해서 들렀네. 박주사는 주인 허락도 없이 대청마루에 올라앉아 거드름을 피웠다. 그때 안방문이 열리고 연홍이 다과상을 들고 나왔다. 다나은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자태는 기품이 흘러 넘쳤고 맑고 깊은 눈동자는 박주사를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박주사는 속으로 감탄을 삼켰다. 과연 소문대로 천하일색이로구나. 저런 보물을 저런 무식한 놈이 차지하고 있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박주사는 짐짓 점잖은 척하며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본색을 드러냈다. 그런데 칠성아, 자네가 일이 성공한 것은 참으로 기특한 일이나 내 듣자 하니 자네가 쓰고 있는 이 산비탈 땅 말일세. 그 땅 문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더군. 칠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관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박 주사는 째우쯧 혀를 찼다. 자네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지. 본래 그 땅은 내 조부 때부터 우리 집안 소유였는데 중간에 소작인 놈이 문서를 위조해 팔아먹은 것이란 말일세. 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바로잡으려 왔네. 이것은 명백한 생트집이었다. 칠성이 산 땅은 주인이 없어 버려진 황무지였고 관아의 허락을 받아 개간한 것이었다. 칠성은 울컥하여 목소리를 높이려 했으나 연홍이 조용히 나서며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박 주사를 응시하며 말했다. 날이 말씀하신 바가 사실이라면 관의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시죠. 저희는 법대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 선량한 백성을 겁박하신다면 나리의 체면에도 금이 갈 것입니다. 연홍의 서리빨 같은 대응에 박 주사는 흠칫 놀랐다. 보통 아녀자라면 벌벌 떨며 매달릴 줄 알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박 주사는 헛기침을 하며 일어섰다. 이 여편네가 말대답이 당차구만. 좋다, 관아 그리 해보지. 하지만 내 경고하는데 관아의 문턱이 자네들 생각만큼 낮지 않을 걸세. 그리고 박 주사는 칠성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돈이며 집이며 저 여인까지 과연 언제까지 자네 것이라 장담할 수 있을까? 500냥으로 산 행복치고는 너무 과분하다 생각지 않나? 박 주사는 섬뜩한 웃음을 남기고 돌아갔다. 멀어지는 박 주사의 뒷모습을 보며 칠성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몰려왔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부인, 저자가 보통 내기가 아닌 듯호사해. 읍내 사또와도 호영호재하는 사이라 들었는데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소. 연홍은 칠성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십시오. 저들이 권력을 쥐고 흔든다 해도 진실까지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믿고 서방님은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버틴다면 저들은 스스로의 탐욕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연홍의 말은 단단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도 깊은 근심이 어리는 것을 칠성은 보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 주사 같은 자들은 법보다 주먹보다 돈과 권력이 앞선다는 것을. 다가올 싸움은 지금까지의 고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열하고 더러운 싸움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며칠 뒤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칠성을 결박했다. 죄목은 토지 문서 위조 및 사기였다. 박 주사가 손을 써 칠성이 산 땅의 원주인을 매수하고 가짜 증인들을 내세워 칠성을 고발한 것이었다. 이놈 칠성아 내 놈이 감히 양반의 땅을 가로채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포졸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칠성은 질질 끌려갔다. 칠성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포졸들의 몽둥이 찜질에 입이 막혔다. 대문 밖으로 끌려가는 칠성을 보며 연홍이 달려나가려 했으나 박 주사의 하인들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멀리서 지켜보던 박 주사가 부채를 펼치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칠성이 놈은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고 이 집과 재산 그리고 너는 내 차지가 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감히 박 주사에게 맞서 칠성을 변호하려 나서지 못했다. 평소 칠성의 덕을 입었던 이들조차 후환이 두려워 대문을 걸어 잠갔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홍은 흙바닥에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끌려가는 칠성의 뒷모습이 사라진 길 끝을 노려보며 그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서늘한 분노와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서방님, 조금만 견디십시오.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저 더러운 탐욕에 혀를 뽑아놓고야 말겠습니다. 연홍은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칠성 몰래 모아두었던 박주사의 비리를 기록한 비밀 장부였다.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뼈마디를 쑤셔대는 관아의 옥사 안칠성은 피딱지가 엉겨붙은 옷을 입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며칠간 이어진 모진 고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억울함과 홀로 남겨진 아내에 대한 걱정이었다. 연홍가, 부디 몸조심하거라. 나 같은 놈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란 말이냐. 칠성은 붓고 터진 입술을 달싹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쥐새끼 한 마리가 칠성의 발치에 놓인 쉰 밥덩이를 갉아먹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 감옥 안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박주사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때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묶인 사슬이 절그럭거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은 이른 시간부터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칠성이 땅 문서를 위조하고 양반을 능멸했다는 죄목으로 국문을 당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인근 마을 사람들까지 모여든 탓이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무시무시한 형틀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오랏줄을 든 포졸들이 서슬 퍼런 눈을 하고 서 있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는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박주사가 비단 옷을 휘감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라도 한 듯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다. 곧이어 칠성이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나왔다. 며칠 새 반쪽이 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칠성의 몰골을 보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탄식과 혀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조인, 칠성은 듣거라. 사또의 호통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너는 본래 천한 신분으로 감히 양반인 박주사의 선산을 문서를 위조하여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재물을 모아 민심을 어지럽혔다 하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도다.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또의 추상 같은 호령에 칠성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땅을 치며 절규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버려진 땅을 사서 피땀 흘려 일군 죄밖에 없사옵니다. 문서를 위조하다니요. 당치도 않사옵니다. 저 박주사가 소인의 재산을 탐내어 꾸민 흉계이옵니다. 칠성의 절규가 마당을 울렸으나 박주사는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문서를 꺼내 보였다. 사도 여기 증거가 있사옵니다. 이것은 제 조부 때부터 내려온 토지 대장으로 칠성이 놈이 경작하고 있는 땅이 명백히 제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서이옵니다. 저 무식한 놈이 그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으나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어찌 부인할 수 있겠사옵니까? 박주사가 내민 문서는 누가 봐도 세월의 때가 묻은 오래된 것이라 사또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는 듯했다. 구경꾼들도 수근거렸다. 아이고, 칠성이가 진짜 도둑질을 했나 보네. 글도 모르는 놈이 어찌 땅 문서를 알겠어. 욕심이 과했지. 여론이 박주사 쪽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관아 입구 쪽에서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그 문서는 가짜이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연혼기 서 있었다. 며칠을 시금 전폐했을 터인데도 그녀의 모습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단정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쪽진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서리빨 속에 피어난 매화처럼 고고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포졸들 사이를 가로질러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박 주사의 얼굴이 일순간 일그러졌다. 내 인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드느냐. 죄인의 처가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여봐라. 당장 저 년을 끌어내라. 박 주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사또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두고 보아라. 무슨 할 말이 있는 듯하니 드러나 보자. 연홍은 사또 앞에 정중히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사또 날이 지아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사옵니다. 박 주사가 내민 저 문서는 겉보기엔 오래된 듯. 타나 실은 찬물에 종이를 담가 색을 바래게 하고 불에 그을려 만든 조잡한 위조 문서이옵니다. 진정 조부 때부터 내려온 문서라면 관에 보관된 양안 토지대장과 대조해보면 즉시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연홍의 논리, 정연한 말에 박 주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당황하여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냐. 관아의 양안은 낡아서 소실된 지 오래다 그걸 핑계 삼아 빠져나갈 셈이냐. 그러자 연홍은 품속에서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장부 2권을 꺼내 높이 쳐들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증거를 가져왔사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박 주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장부의 사본과 그가 몰래 빼돌린 소장료를 기록한 비밀 장부이옵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다. 박 주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들파들 떨렸다. 저 년이 미쳤구나. 어디서 괴문서를 주워와서. 연홍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박 주사는 칠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부를 축적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두어들인 수익의 절반도 관의 세금으로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그가 나라님을 속이고 횡령한 금액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세금 횡령. 이 단어가 나오자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개인 간의 다툼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어도 국고를 축내는 것은 사또의 목을 칠 수도 있는 중죄였다. 사또는 즉시 이방을 시켜 장부를 받아오게 했다. 장부를 넘기는 사또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다. 그 안에는 박 주사가 이중장부를 만들어 세금을 포탈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 남의 땅을 가로챈 기록들이 연홍의 꼼꼼한 필체로 그리고 박 주사 집에서 몰래 일하던 머슴의 증언과 함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연홍은 칠성이 옥에 갇힌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박 주사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으고 박 주사 집에서 버려진 종이 조각들을 모아 이 완벽한 반격의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럴 수가. 내 놈이 감히 나라의 녹을 먹는 관아를 능멸하고 국고를 도둑질했단 말이냐. 사또가 진노하여 탁자를 내려치자 박 주사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옵니다. 모함이옵니다. 저 여우 같은 년이 꾸민 짓이옵니다. 박 주사는 넙죽 엎드려 발버둥 쳤으나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다. 그때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다. 맞습니다요. 저놈이 제 논도 뺏어갔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갚은 빚을 또 갚으라 하여 집을 팔았습니다. 한 명이 터지자 본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박 주사의 악행을 고발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그동안 박 주사의 권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민심이 연홍의 용기에 힘입어 폭발한 것이었다. 사또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형리에게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죄인 칠성을 풀어주고 그 자리에 박 주사를 묶어라. 내 오늘 이 탐관오리의 죄를 낱낱이 물어 엄벌에 처할 것이다. 포졸들이 박 주사에게 달려들어 그가 입고 있던 비단옷을 찢어발기고 형틀에 묶었다. 아이고, 나 살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박 주사의 비굴한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렸으나 그를 동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곤장 소리가 짝짝 하고 울려 퍼질 때마다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칠성은 멍한 표정으로 풀려나 멍석 위에 앉아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연홍이 비틀거리는 칠성에게 다가와 그를 부축했다. 그녀의 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서방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연홍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부인, 내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형틀에서 죽은 목숨이었어. 부인이 나를 또 살렸어. 내가 부인을 구한 게 아니라 부인이 나를 2번이나 구해주었구려. 두 사람은 흙먼지 날리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주변의 환호 소리도 박주사의 비명 소리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강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박주사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읍내 밖으로 영구 추방되는 형벌을 받았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짜 문서들은 모두 불태워졌고 칠성의 땅과 재산은 온전히 지켜졌다. 그뿐만 아니라 박주사가 그동안 불법으로 빼앗았던 마을 사람들의 땅과 집도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과 연홍의 뒤로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따랐다. 그들은 더 이상 칠성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칠성 대가 만세, 연홍 아씨 만세한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하며 꽃가루를 뿌렸다. 칠성은 지게가 아닌 가마를 탈 수도 있었으나 굳이 연홍의 손을 잡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석양이 지는 산길을 오르며 칠성이 물었다. 부인, 그 장부는 대체 언제 만든 것이오? 나는 꿈에도 몰랐소. 연홍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답했다. 서방님이 땀 흘려 일하실 때 저는 혹시 모를 비바람을 대비해 지붕을 엮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영원한 비밀도 없는 법이니까요. 칠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껄껄 웃었다. 허허, 내가 천하의 제갈공명을 아내로 맞았구려. 500냥이 아니라 5만 냥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요. 집에 도착하자 텅 비어있던 마당에 다시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일꾼들이 돌아와 활기차게 움직이고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칠성은 대청마루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이제는 그 손 안에 지켜야 할 것과 지켜낸 것들이 가득했다. 시련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사랑은 그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여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듯 칠성과 연홍의 앞날에는 이제 거칠 것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칠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긴 이야기의 진정한 시작임을. 그는 연홍이 내어온 따뜻한 술 한 잔을 들이키며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 별들은 마치 칠성의 이름처럼 밝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세월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년의 시간이 흘렀다. 과거 잡목만 무성하던 칠성의 뒷산은 이제 조선팔도에서 가장 질 좋은 운쪽 란이 생산되는 푸른 보물창고가 되었고 비바람에 삐걱거리던 초가집은 99칸 기와집 부럽지 않은 웅장한 저택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러나 칠성과 지하의 진정한 변화는 담장 안의 화려함에 있지 않았다. 집 대문 옆 과거 칠성이 지게를 내려놓고 쉬던 그 자리에는 누구나 와서 글을 배울 수 있는 서당인 몽학당, 멍주의 탕이 들어서 있었고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늘 천따지 검을 현 누르황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는 쪽빛으로 물든 들판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가난과 무지에 찌들었던 마을 전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칠성은 뒷짐을 진 채 흐뭇한 미소로 서당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의 귀밑머리에는 어느새 하얀 소리가 내려앉아 중후한 기품을 더해주고 있었다. 어느 해 유례없는 대가뭄이 조선 땅을 덮쳤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은
여름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뿌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백성들은 촉은 목피로 연명하다 못해 흙을 파먹는 참상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인근 고을의 부자들은 제 살 길을 찾느라 곳간 문을 걸어 잠그고 쌀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기에 급급했다. 굶주린 백성들이 칠성의 집 앞으로도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은 퀭했고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아이들은 어미의 품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다. 대문 밖에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집사 광노인이 칠성에게 다급히 고했다. 어르신, 이대로 두었다가는 폭동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관에 연락하여 병조를 부르고 대문을 굳게 닫으셔야 합니다. 우리 곳간이라 한들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한 하늘이었다. 그는 문득 20년 전 500냥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자신을 살린 것은 연온기 끓여준 보리죽 한 그릇의 온기였다. 칠성은 결심한 듯 고개를 돌려 안채를 바라보았다. 마루 끝에 서 있는 연홍과 눈이 마주쳤다. 연홍은 칠성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고 단호했다. 칠성은 광노인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쳤다. 대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동서남북 4곳의 곳간을 모두 개방하여라. 내 집에 쌀이 썩어나는데 문 밖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면 그 쌀은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독약일 뿐이다. 칠성의 호령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열리고 칠성가의 하인들이 가마솥을 걸고 죽을 쑤기 시작했다. 구수한 밤 냄새가 퍼지자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몸을 일으켰다. 칠성 어르신, 만세 연홍 아씨, 만세. 죽 한 그릇을 받아든 노인들은 칠성의 발 아래 엎드려 통곡했고 아이들은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다. 칠성은 직접 국자를 들고 사람들에게 죽을 퍼주며 그들의 거친 손을 잡아주었다. 천천히 드시오. 체하겠소. 곡식은 넉넉하니 걱정 마시오. 그의 옷자락에는 흙탕물이 튀고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 순간 칠성의 모습은 그 어떤 왕후장상보다 빛나 보였다. 그날부터 칠성의 집은 단순히 부잣집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요새이자 희망의 성지가 되었다. 가뭄이 끝나고 이듬해 가을 거짓말처럼 풍년이 찾아왔다. 칠성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칠성의 쪽밭에 나와 일을 도왔고 수확한 농작물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칠성의 집 마당에 몰래 놓고 가곤 했다. 덕분에 칠성의 곳간은 베풀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곡식으로 채워졌다. 칠성은 쌓인 곡식을 보며 연홍에게 말했다. 부인 옛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하였지만 내가 보니 곳간은 인심에서 나는 것 같소. 우리가 쌀독을 비우니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 독을 채워주는구려. 연홍은 칠성의 어깨에 기대며 답했다. 맞습니다, 서방님.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 고이면 썩고 흘려보내면 더 큰 바다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서방님은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으니까요. 세월은 다시 흘러 칠성과 연홍의 머리카락이 백설처럼 하얗게 센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다. 두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 뒷산 언덕에 올랐다. 발 아래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쪽빛으로 출렁이는 밭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칠성은 바위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고르며 연홍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주름이 얼굴을 덮었지만 칠성의 눈에 비친 연홍은 여전히 20년 전 장터에서 처음 보았던 그날처럼 곱고 아름다웠다. 아니, 수많은 풍파를 함께 헤쳐온 동지로서의 깊이가 더해져 더욱 고귀해 보였다.
부인 기억나시오? 내가 그 장터에서 전 재산 500냥을 던지던 날 말이오. 칠성이 껄껄 웃으며 예시야기를 꺼냈다. 그때 사람들이 나보고 천하의 멍청이라 했었지. 500냥이면 기와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돈인데 다 죽어가는 과부 하나를 샀다고 말이오. 연홍은 칠성의 손등을 덮으며 미소 지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뀐 날인걸요. 헌데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 돈으로 땅을 사고 장사를 했다면 저를 만나 고생하지 않고 더 편안히 사셨을지도 모르는데요. 연홍의 짓궂은 질문에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천만에 내 평생 가장 잘한 장사가 바로 그날의 500냥이오. 만약 내가 그때 돈을 아끼겠다고 돌아섰다면 나는 평생 돈 몇 푼 쥐고 벌벌 떠는 수전노로 늙어 죽었을게요. 허나 부인을 만난 덕에 나는 흙 속의 진주를 보는 눈을 얻었고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알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따뜻하고 꽉 찬 인생을 살지 않았소. 500냥으로 천하를 얻었는데 세상에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단 말이오. 칠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진심이었다. 연홍은 단순히 그에게 불을 가져다 준 복덩이가 아니라 칠성이라는 사람을 완성시켜준 스승이자 반쪽이었다. 연홍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다. 서방님,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고 남편을 부자로 만든 제주꾼이라 칭송하지만 실은 서방님이 저를 만드신 것입니다. 빚더미에 눌려 죽어가던 저에게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하다며 손을 내밀어 주신 그 마음. 그 따뜻한 흙 같은 마음씨가 저라는 씨앗을 품어주셨기에 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서방님은 태산이고 하늘이십니다. 두 노부부의 손은 깍지를 낀 채 떨어질 줄 몰랐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감싸 안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들이 마치 그들의 아름다운 여정을 축복하듯 사각거리며 춤을 추었다. 칠성의 이야기는 후대에도 전설처럼 전해졌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얘야, 진정한 부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란다. 옛날 칠성 할아버지는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칠성과 연홍기 남긴 분은 단순히 금과 은이 아니었다. 그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나라의 동량이 되었고 그들이 가르친 쪽 염색 기술은 마을의 가업이 되어 수백 년간 후손들을 먹여 살렸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고귀한 유산이 그 마을에 뿌리 깊게 박혀 흉년이 들어도 굶어 죽는 이가 없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아름다운 풍습으로 남았다. 어느 날 밤 칠성은 잠결에 연홍의 손을 더듬어 찾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그는 편안한 미소를 머금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의 칠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쫓기듯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연홍의 손을 잡고 꽃길을 걷고 있었다. 길가에는 그들이 심은 황병나무와 쪽풀이 만발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주었다. 칠성은 꿈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좋다, 참으로 좋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맛이로구나. 칠성대가, 아니 사람 부자. 칠성의 일대기는 그렇게 따뜻한 온기 속에서 영원히 저물지 않는 별이 되어 밤하늘에 박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불렀으나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현명한